이봐요, 거지 할아버지. 2차 시동을 걸 수 있으면 내 포르쉐를 드리겠어요. 강민준의 목소리가 파티장 전체를 가득 채웠다. 그의 손가락은 조롱하듯 한 노인을 가리키고 있었다. 샹들리에 아래, 광택이 나는 검은색 포르쉐 911 터보 S가 마치 신전의 제물처럼 놓여 있었다. 파티장에 모인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터져나왔다. 맞춤 정장을 입은 남자들, 명품 드레스를 입은 여자들이 모두 그 노인을 경멸하는 눈빛으로 바라보았다. 이것은 단순한 파티가 아니었다. 이것은 권력과 부의 과시였고, 약자를 짓밟은 잔인한 놀이터였다. 서울 강남의 한복판, 코엑스 인터컨티넨탈 호텔 최상층 볼룸. 이곳은 오늘 밤만큼은 하늘 위의 궁전이었다. 크리스탈 샹들리에에서 쏟아지는 빛이 대리석 바닥에 반사되어 마치 별들이 춤추는 것 같았다. 검은색 포르쉐는 붉은 벨벳 로프로 둘러싸인 아크릴 단상 위에 자리 잡고 있었다. 차체의 모든 곡선이 빛을 삼켰다가 다시 뿜어냈다. 이것은 단순한 자동차가 아니었다. 이것은 성공의 상징이자 권력의 증거였다. 처음 엔진이 시동을 걸었을 때, 그 깊고 강렬한 소리는 모든 사람의 가슴을 진동시켰다. 고급 가죽 냄새와 새 차의 향기가 공기 중에 퍼졌다. 그것은 승리의 향기였다. 모든 사람이 그 향기를 마시며 자신도 성공한 사람이 된 것처럼 느꼈다. 강민주는 35살의 젊은 재벌 3세였다. 그의 아버지는 대한민국 10대 기업 중 하나인 대성그룹의 회장이었다. 민주는 태어날 때부터 금수저를 물고 태어났다. 그는 평생 의노라는 단어를 들어본 적이 없었다. 그의 정장은 이탈리아 밀라노에서 맞춤 제작한 것이었다. 넥타이는 에르메스, 시계는 100만 달러짜리 파텍 필립이었다. 그 시계는 작은 태양처럼 빛을 발했다. 그는 군중 사이를 걸으며 자신감과 오만함이 뒤섞인 미소를 지었다. 여러분, 이 소리 좀 들어보세요. 민주는 운전석에 앉아 엑셀러레이터를 살짝 밟았다. 엔진의 포효가 다시 한번 터져나왔다. 그 소리는 호텔 벽을 타고 울려 퍼졌다. 박수, 환호, 흥분한 웃음소리가 이어졌다. 민주는 고개를 젓으며 그 순간을 즐겼다. 그는 이 밤의 중심이었다. 하지만 화려한 원의 가장자리에 마치 그림자처럼 한 사람이 서 있었다. 박종수. 75살의 노인이었다. 그의 등은 굽어 있었고, 코트는 색이 발해 있었다. 신발은 너무 많은 비를 맞아 형태가 일그러져 있었다. 수염은 정리되지 않은 채 희끗희끗하게 자라나 있었다. 경비원이 그를 발견하고 즉시 손을 들어 막았다. 어르신, 거기 서 계세요. 더 가까이 오시면 안 됩니다. 노인은 항의하지 않았다. 그는 조용히 두 손을 들어 보이며 평화의 제스처를 취했다. 그 존중하는 태도는 어떤 애원보다도 더 가슴 아팠다. 하지만 그의 눈은 자동차에서 떠나지 않았다. 그는 포르쉐를 바라보는데 그 눈빛에는 그 누구도 이해할 수 없는 깊은 애정이 담겨 있었다. 그것은 탐욕이 아니었다. 그것은 소유하고 싶은 욕망도 아니었다. 그것은 기억이었다. 마치 오랫동안 잃어버린 자식의 사진을 보는 것 같은 눈빛이었다. 에메랄드 그린 드레스를 입은 여자, 김서연이 그 광경을 주목했다. 그녀는 이 파티의 주최자 중 한 명이었지만, 민준의 오만함에는 늘 불편함을 느꼈다. 서연은 노인이 벨벳 로프 앞에 멈춰 서는 것을 보았다. 차가 마음에 드세요? 서연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그녀는 그 친밀한 순간을 방해하는 것이 두려웠다.
노인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말이 나오지 않았다. 그의 목구멍은 보이지 않는 매듭으로 막혀 있었다. 그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공기 중에 떠도는 뜨거운 금속의 냄새를 폐 깊숙이 채우려는 것 같았다. 그의 눈빛에는 단순한 감탄 이상의 무언가가 있었다. 그것은 다른 사람들이 단지 바라보기만 하는 것을 진정으로 아는 사람의 빛이었다. 민주는 그 장면을 발견했다. 그는 계산된 걸음으로 다가왔다. 그의 그림자가 노인 위에 일식처럼 드리워졌다. 파티장이 잠시 조용해졌다. 전자 음악이 꺼졌다. 엔진 소리도 멈췄다. 그리고 조명이 색을 바꾸기 전, 민준의 건조한 웃음소리가 공기를 갈랐다. 모든 시선이 그에게로 향했다. 이 모임에서 누구도 그의 적이 되고 싶어 하지 않았다. 모두가 농담을 이해하지 못해도 웃는 것을 선호했다. 이것 좀 보세요. 민준이 노인을 검지로 가리키며 소리쳤다. 마치 그가 쇼의 일부인 것처럼. 먹을 것도 없는 거지 영감님이 내 포르쉐를 자기 거라도 되는 것처럼 쳐다보고 있네요. 웃음이 사방에서 터져나왔다. 어떤 웃음은 진심이었고, 어떤 웃음은 불편했지만, 모든 웃음이 낡은 코트를 입은 남자를 향한 장벽처럼 울려 퍼졌다. 서연은 시선을 내리며 유머로 위장된 잔인함에 부끄러움을 느꼈다. 경비원은 노인을 밀어내려 했지만, 그는 움직이지 않았다. 그는 견고하게 서 있었다. 눈은 자동차에 고정되어 있었다. 마치 그 말들이 기억으로 지어진 보이지 않는 벽에 튕겨나가는 것 같았다. 어떤 모욕보다 더 강한 기억들. 노인은 침을 삼켰다. 그의 턱이 떨렸지만 두려움 때문이 아니었다. 그것은 억눌린 분노였다. 오래된 불길이었다. 보여주고 싶지 않았던 불길. 하지만 그의 손은 약간의 떨림을 드러냈다. 마치 각각의 웃음이 빈 배를 향한 직격탄인 것처럼. 그만둬, 기호야. 민준이 경비원에게 명령하며 관대한 황제처럼 손을 들었다. 좀 재미를 봅시다. 군중이 반원을 그리며 가까이 다가왔다. 와인잔과 휴대폰이 높이 들렸다. 공기 중에는 비싼 향수 냄새와 즉흥쇼의 긴장감이 섞여 있었다. 민주는 포르쉐 앞으로 걸어가 연극적인 목소리로 결정타를 날렸다. 있잖아요, 할아버지. 제가 불가능한 제안을 하나 드리죠. 그는 자신의 청중을 향해 돌아서며 기대를 즐겼다. 만약 할아버지가 직접 손으로 내 포르쉐를 시동 걸 수 있다면 그 차를 드리겠습니다. 웃음의 폭발은 즉각적이었다. 어떤 사람들은 그 기발함에 박수까지 쳤다. 그 문장은 과시의 밤을 위한 완벽한 농담처럼 보였다. 민준아, 진지하게. 한 남자가 잔을 들며 소리쳤다. 저 가난뱅이는 현대 엔진이 뭔지도 모를 거야. 자전거도 못 탈 걸. 다른 사람이 더 많은 웃음을 유발하며 덧붙였다. 노인은 처음으로 민준을 향해 눈을 들었다. 그의 시선은 애원도 아니고 두려움도 아니었다. 그것은 조용한 칼날이었다. 수년간의 버림받음 아래 묻혀있던 존엄성의 반사였다. 백만장자는 그것을 알아차리지 못했다. 그는 순응하는 청중 앞에서 잔인한 광대 역할을 하느라 너무 바빴다. 서연은 노인의 얼굴을 관찰하며 무언가에 전율했다. 그녀는 패배의 눈빛을 여러 번 봤지만 저것은 아니었다. 거기에는 위험한 평온함이 있었다. 다른 사람들이 모르는 비밀을 아는 사람의 평온함. 어떻습니까, 할아버지? 민준이 열쇠를 조롱하듯 내밀며 다그쳤다.
제 도전을 받아들이시겠습니까? 파티장이 숨을 죽였다. 아무도 그 남자가 대답할 것이라고 기대하지 않았다. 모두가 신성한 물건처럼 숭배하는 기계에 그가 접근하는 것을 상상하는 것조차 너무 터무니없었다. 노인은 천천히 눈을 깜빡였다. 잠시 후, 그의 입술이 움직였다. 알겠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확고했다. 마치 지하에서 올라오는 것 같았다. 깊은 곳에서 방은 완전히 얼어붙었다. 뭐라고요? 민준이 웃음을 잃으며 말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노인이 반복했다. 민준의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졌다. 그것은 불편한 침묵으로 바뀌었다. 그는 이것이 더 재미있는 쇼가 될 것이라고 생각했다. 노인이 사양하고 더욱 굴욕을 당하는 것을. 하지만 수라? 그것은 예상치 못한 것이었다. 좋습니다. 민준이 마침내 말하며 자신감을 되찾으려 했다. 그럼 해보세요, 할아버지. 모두가 지켜보고 있으니까요. 그는 열쇠를 노인의 손에 떨어뜨렸다. 금속이 땅에 떨어지는 소리가 날카롭게 울렸다. 박종수는 천천히 허리를 굽혀 열쇠를 주었다. 그의 손가락이 금속을 감쌌을 때 그의 눈에 무언가가 번쩍였다. 기억, 고통, 아니면 결의? 그는 포르쉐를 향해 걸어갔다. 각 발걸음은 의도적이었다. 느렸지만 흔들리지 않았다. 군중은 두 줄로 나뉘어 길을 만들었다. 어떤 사람들은 호기심으로, 어떤 사람들은 불편함으로 속삭였다. 노인이 운전석 문에 도달했을 때 그는 잠시 멈췄다. 그의 손이 손잡이 위에 떠 있었다. 마치 기도하듯이. 그리고 부드럽게 문을 열었다. 내부는 완벽했다. 검은 가죽, 알루미늄 트림, 탄소 섬유 디테일. 모든 것이 정밀함으로 빛났다. 노인은 좌석에 앉았다. 그의 낡은 코트가 명품 가죽 시트와 어색한 대조를 이뤘다. 그는 천천히 열쇠를 점화 슬롯에 꽂았다. 멈췄다. 심호흡을 했다. 그리고 돌렸다. 처음에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엔진이 켜지지 않았다. 군중에서 웃음이 터져 나오기 시작했다. 봤죠? 역시 안 되잖아요. 누군가 소리쳤다. 하지만 노인은 당황하지 않았다. 그는 대시보드를 주의 깊게 살펴보았다. 그의 손가락이 스티어링 휠 왼쪽의 작은 버튼 위로 움직였다. 엔진 시동 버튼. 그가 중얼거렸다. 그는 브레이크 페달을 밟고 버튼을 눌렀다. 그리고 포효. 엔진이 살아났다. 그 소리는 짐승처럼, 깨어나는 용처럼 울려 퍼졌다. 순수하고, 완벽하고, 강력했다. 파티장 전체가 얼어붙었다. 노인은 가볍게 엑셀러레이터를 밟았다. 엔진이 반응했다. RPM 바늘이 춤을 췄다. 그 소리는 완벽한 심포니였다. 민준의 얼굴은 창백해졌다. 그의 입이 벌어졌지만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다. 노인은 차에서 내려 열쇠를 꺼냈다. 엔진은 여전히 부드럽게 아이들링하고 있었다. 그는 군중을 향해 돌아섰다. 이제 됐나요? 그의 목소리가 물었다. 완전한 침묵. 그리고 터졌다. 소란, 놀라움, 믿을 수 없음의 외침.
어떻게? 불가능해. 그가 실제로 해냈어. 소연은 손으로 입을 가리며 노인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민주는 한 발 뒤로 물러섰다. 그의 얼굴은 충격과 분노로 일그러졌다. 그는 무언가 말하려 했지만 말문이 막혔다. 할아버지는 한 손님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할아버지는 대체 누구세요? 노인은 천천히 고개를 돌려 민준을 바라보았다. 그 눈빛에는 수십 년간의 고통과 비밀이 담겨 있었다. 나는 그가 말을 시작했다. 나는 이 엔진을 만든 사람입니다. 세상이 멈춘 것 같았다. 무슨 말씀이세요? 한 남자가 앞으로 나섰다. 그는 자동차 산업의 CEO였다. 노인은 포르쉐를 바라보며 계속했다. 이것은 997.2 세대 포르쉐 911 터보 S입니다. 3.8리터 트윈터보 수평 대양 6기통 엔진. 최고 출력 530마력. 그의 목소리는 점점 강해졌다. 이 엔진의 터보차저 레이아웃은 내가 1990년대 후반 바이작에서 일할 때 설계했습니다. VTG 가변 터빈 지오메트리 기술은 내 팀이 완성했습니다. 군중이 웅성거렸다. 어떤 사람들은 휴대폰을 꺼내 검색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건 한 공학자가 말했다. 그건 포르쉐의 전설적인 엔진 설계자 박종수 박사의 업적 아닙니까? 노인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나입니다. 파티장이 폭발했다. 모두가 동시에 말하기 시작했다. 어떤 사람들은 인터넷에서 그의 사진을 찾았다. 오래된 기사들, 포르쉐 공식 역사 문서들. 맞아요. 한 여자가 소리쳤다. 이 사람이에요. 박종수 박사님. 하지만 그는 사라졌다고 들었는데. 10년 전에 독일에서 사라졌다고. 소연은 노인 앞으로 걸어갔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다. 박사님. 무슨 일이 있었던 건가요? 박종수는 깊은 숨을 쉬었다. 그의 눈에는 오랜 고통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다. 내가 포르쉐에서 일했을 때, 나는 내 영혼을 그 엔진에 쏟아부었습니다. 30년 동안 나는 세계 최고의 엔진들을 완성했습니다. 나는 수석 엔지니어였습니다. 다음 세대를 교육했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떨렸다. 하지만 어느 날 모든 것이 빼앗겼습니다. 배신, 조작된 서명, 내 이름을 지운 결정들. 나는 버림받았습니다. 누가? 한 남자가 물었다. 노인은 민준을 바라보았다. 그의 가족이죠. 대성그룹. 그들은 내 설계를 훔쳤습니다. 내 특허를 빼앗았습니다. 그리고 나를 침묵시키기 위해 돈을 주었습니다. 민주는 한 발 뒤로 물러섰다. 그의 얼굴은 완전히 창백해졌다. 거짓말이야. 우리 가족은 내 아버지가 알고 있습니다. 박종수가 차분하게 말했다. 강대훈 회장이 직접 관여했습니다. 그는 내게 돈을 주고 한국으로 돌아오지 말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나는 거절했고, 그들은 나를 파괴했습니다. 내 평판을, 내 경력을, 내 삶을. 군중이 민준을 향해 돌아섰다. 시선이 변했다. 존경에서 경멸로. 이게 사실이라면. 한 재벌이 말했다.
이것은 엄청난 스캔들입니다. 서연이 앞으로 나섰다. 우리는 진실을 확인해야 합니다. 하지만 만약 박사님의 말씀이 사실이라면 그녀는 민준을 차갑게 바라보았다. 당신과 당신 가족은 이 남자에게 빚진 것입니다. 박종수는 손을 들었다. 나는 복수를 원하지 않습니다. 나는 차를 원하지도 않습니다. 그는 엔진이 아직 돌아가는 포르쉐를 바라보았다. 나는 단지 내 존엄성을 되찾고 싶었습니다. 내가 여기 온 것은 내 이름을 되찾기 위해서입니다. 내 삶이 거짓이 아니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입니다. 그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나는 30년 동안 세계 최고의 엔진을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내 이름을 기억하지 않습니다. 오늘 밤, 나는 그것을 바꾸고 싶습니다. 침묵이 흘렀다. 그리고 박수가 시작됐다. 처음에는 서연이었다. 그녀의 손뼉 소리가 울려 퍼졌다. 그리고 1명, 2명, 10명, 곧 파티장 전체가 서서 박수를 쳤다. 민주는 혼자 서 있었다. 고립되었다. 그의 오만함은 산산조각 났다. 박종수는 눈을 감았다. 눈물이 주름진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다. 그것은 해방의 눈물이었다. 서연이 그에게 다가가 팔을 내밀었다. 박사님, 우리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진실을 밝히겠습니다. 노인은 그녀의 손을 잡았다. 그의 손은 떨렸지만 악수는 확고했다. 감사합니다. 그가 속삭였다. 민주는 출구를 향해 비틀거리며 걸었다. 아무도 그를 막지 않았다. 아무도 그를 따라가지 않았다. 그는 혼자였다. 밖에서는 서울의 불빛이 반짝였다. 하지만 그 밤, 가장 밝게 빛난 것은 한 노인의 회복된 존엄성이었다. 다음 날 아침, 뉴스가 터졌다. 포털 사이트에 메인을 장식했다. 대성그룹, 전설적 엔진 설계자 착취 혐의. 30년 전 사라진 천재, 강남 파티에서 진실 폭로. 포르쉐 엔진의 진짜 아버지, 거지로 발견되다. 박종수는 작은 고시원 방에서 뉴스를 보고 있었다. 그의 휴대폰은 끊임없이 울렸다. 기자들, 변호사들, 옛 동료들. 문이 두드려졌다. 서연이 들어왔다. 그녀의 손에는 서류 뭉치가 있었다. 박사님, 우리가 찾았습니다. 그녀는 서류를 펼쳤다. 1995년부터 2005년까지의 모든 특허 문서. 원본에는 박사님의 서명이 있습니다. 하지만 제출된 버전에는 대성그룹의 계열사 이름만 있습니다. 박종수는 서류를 바라보았다. 그의 손이 떨렸다. 이것이 증거입니까? 예. 서연이 확고하게 말했다. 우리는 또한 당시 재무 기록을 찾았습니다. 대성그룹이 박사님께 친목 대가로 100만 달러를 송금한 기록도 있습니다. 하지만 나는 그 돈을 받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서연이 미소 지었다. 그들은 박사님이 받았다고 주장했지만 실제로는 다른 계좌로 갔습니다. 그것도 증거입니다. 노인은 의자에 앉았다. 30년 동안 그를 짓눌렀던 무게가 마침내 벗겨지는 것 같았다. 그럼 이제 우리는 법정으로 갑니다. 서연이 말했다. 그리고 박사님의 이름을 되찾습니다.
6개월 후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의 망치가 내려쳤다. 피고 대성그룹은 원고 박종수에게 100억 원을 배상하고 모든 관련 특허의 원고의 이름을 복원하며 공개 사과문을 게재할 것을 명합니다. 법정이 웅성거렸다. 박종수는 조용히 눈을 감았다. 서연이 그의 손을 잡았다. 해내셨어요, 박사님. 노인은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그의 얼굴에는 승리의 미소가 아니라 평화가 있었다. 나는 돈을 위해 싸운 것이 아닙니다. 그가 말했다. 나는 내 이름을 위해 싸웠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상은 알게 될 것입니다. 그로부터 1년 후, 독일 슈투트가르트. 포르쉐의 본사. 대형 세레모니 홀이 사람들로 가득 찼다. 기자들, 엔지니어들, 자동차 산업의 전설들. 무대 중앙에 박종수가 서 있었다. 그는 이제 새 정장을 입고 있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변하지 않았다. 여전히 겸손하고 여전히 따뜻했다. 포르쉐 CEO가 그에게 다가와 메달을 걸어주었다. 박종수 박사님, 당신의 공헌 없이는 오늘날의 포르쉐가 존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는 당신에게 깊이 사과하며 당신을 포르쉐 명예의 전당에 모시게 되어 영광입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다. 기립 박수였다. 박종수는 마이크 앞에 섰다. 감사합니다. 그의 목소리는 떨렸다. 나는 평생 엔진을 사랑했습니다. 나에게 그것은 단순한 기계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예술이었고, 열정이었고, 삶이었습니다. 그는 잠시 멈췄다. 오늘 이 자리에 서면서 나는 젊은 엔지니어들에게 말하고 싶습니다. 당신의 꿈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세상이 당신을 버려도 당신의 열정을 지키십시오. 진실은 언젠가 빛을 볼 것입니다. 홀이 다시 한번 박수로 가득 찼다. 그날 저녁, 박종수는 포르쉐 박물관을 혼자 걸었다. 그의 설계도가 전시된 벽 앞에 섰다. 그의 이름이 큰 글씨로 새겨져 있었다. 박종수, 현대 포르쉐의 엔진의 아버지. 그는 유리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았다. 주름진 얼굴, 하얀 머리. 하지만 눈은 살아있었다. 나는 해냈어. 그가 속삭였다. 마침내 집에 돌아왔어. 서울. 같은 날 밤. 강민주는 아버지의 사무실에 앉아 있었다. 강대훈 회장은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다. 아버지, 우리가 지금 무엇을 해야 합니까? 회장은 천천히 돌아섰다. 우리는 졌다. 민준아. 완전히 졌다. 하지만 아니다. 회장이 손을 들었다. 박종수가 이겼다. 그는 모든 것을 되찾았다. 그의 이름, 그의 유산, 그의 존엄성. 그는 의자에 앉았다. 나는 착각했다. 나는 돈으로 진실을 살 수 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어떤 것들은 살 수 없다. 민주는 고개를 숙였다. 미안합니다, 아버지. 나에게 사과하지 마라. 회장이 말했다. 박종수에게 사과해라. 그리고 이것을 교훈으로 삼아라. 진정한 가치는 은행 계좌에 있지 않다. 그것은 여기에 있다. 그는 자신의 가슴을 가리켰다. 5년 후. 박종수는 한국과학기술원, 카이스트에서 강의를 하고 있었다.
강의실은 학생들로 가득 찼다. 엔진을 설계할 때 그가 말했다. 당신은 단순히 부품을 조립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생명을 창조하는 것입니다. 그는 칠판에 스케치를 그렸다. 모든 실린더, 모든 밸브, 모든 피스톤은 조화롭게 작동해야 합니다. 그것이 심포니입니다. 한 학생이 손을 들었다. 교수님이 가장 자랑스러운 순간이 언제였나요? 박종수는 미소 지었다. 그것은 내 이름이 다시 인정받았을 때가 아닙니다. 그것은 강남의 그 파티장에서 포르쉐 시동을 걸었을 때입니다. 학생들이 웃었다. 왜냐하면 그 순간, 그가 계속했다. 나는 내가 누구인지 기억했습니다. 나는 돈이나 명성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단지 내가 만든 것을 만질 수 있는 기회가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나에게 모든 것을 되돌려 주었습니다. 강의실이 조용해졌다. 학생들이 그의 말을 깊이 새기고 있었다. 여러분에게 말하고 싶습니다. 박종수가 말했다. 인생은 때때로 불공평합니다. 당신은 배신당할 수 있습니다. 버림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 안의 진실은 결코 죽지 않습니다. 그것을 지키십시오. 그것이 결국 당신을 구할 것입니다. 그날 저녁, 박종수는 한강 공원을 걷고 있었다. 소연이 그와 함께 걸었다. 박사님, 다음 책은 언제 출간되나요? 다음 달입니다. 그가 대답했다. 잃어버린 도면들, 한 엔지니어의 여정. 나의 이야기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읽을 것입니다. 나는 그것을 명성을 위해 쓰지 않았습니다. 박종수가 말했다. 나는 그것을 다른 사람들을 위해 썼습니다. 어둠 속에서 싸우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 그들에게 희망을 주고 싶습니다. 그들은 다리에서 멈춰 섰다. 서울의 불빛이 강물에 반사되어 반짝였다. 박사님은 영웅입니다. 서연이 말했다. 박종수는 고개를 저었다. 나는 영웅이 아닙니다. 나는 단지 살아남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내 이야기를 말할 기회를 가진 사람입니다. 그는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때때로 나는 생각합니다. 만약 그날 밤 그 파티에 가지 않았다면 어땠을까? 만약 민준이 나를 조롱하지 않았다면? 그랬다면? 소연이 물었다. 그랬다면 나는 여전히 그림자 속에 있었을 것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나는 그에게 감사해야 합니다. 그의 오만함이 나에게 목소리를 찾을 기회를 주었습니다. 그들은 한동안 침묵 속에 서 있었다. 도시의 소음이 그들을 둘러쌌다. 박사님, 소연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당신은 민준을 용서했나요? 박종수는 오랫동안 대답하지 않았다. 그리고 마침내 말했다. 나는 그를 용서하는 것에 대해 생각하지 않습니다. 용서는 그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나를 위한 것입니다. 분노를 간직하는 것은 독을 마시고 다른 사람이 죽기를 기대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는 소연을 바라보았다. 나는 평화를 선택했습니다. 그것이 내가 진정으로 이긴 방법입니다. 그리고 멀리, 강남의 한 아파트에서 강민주는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의 삶은 변했다. 아버지의 회사에서 물러났다. 친구들은 그를 떠났다. 명성은 사라졌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는 처음으로 자유를 느꼈다.
책상 위에는 한 권의 책이 놓여 있었다. 잃어버린 도면들, 한 엔지니어의 여정. 박종수의 자서전이었다. 그는 첫 페이지를 펼쳤다. 이 책을 나를 배신한 사람들에게 바칩니다. 당신들은 나에게 가장 큰 선물을 주었습니다. 당신들은 내가 누구인지 기억하도록 만들었습니다. 민준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그는 펜을 집어들고 종이에 쓰기 시작했다. 박종수 박사님께 저는 용서를 구하러 이 편지를 쓰지 않습니다. 저는 제가 한 일이 용서받을 수 없다는 것을 압니다. 하지만 저는 감사를 전하고 싶습니다. 당신은 저에게 가장 중요한 교훈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진정한 가치는 소유하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창조하는 것에, 기여하는 것에, 존엄성을 지키는 것에 있습니다. 저는 제 남은 인생을 더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당신처럼은 아니더라도 적어도 떳떳한 사람이 되도록. 감사합니다, 박사님. 그리고 미안합니다. 강민준. 그리고 그렇게 두 남자의 이야기는 끝났다. 한 사람은 모든 것을 잃었다가 가장 중요한 것을 되찾았다. 다른 한 사람은 모든 것을 가졌다가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배웠다. 그리고 그 교훈은 영원히 남았다. 존엄성은 돈으로 살 수 없다. 진실은 영원히 숨길 수 없다. 그리고 진정한 가치는 우리가 만드는 것에 있다. 강남의 그 파티장은 이제 다른 이벤트로 가득하다. 새로운 자동차들, 새로운 백만장자들, 새로운 오만함. 하지만 그 벽은 기억한다. 한 노인이 포르쉐 시동을 걸었던 그 밤을. 그리고 그 순간이 모든 것을 바꾸었던 것을. 왜냐하면 때때로 단 하나의 순간이 모든 것을 바꾸기에 충분하기 때문이다. 단 하나의 진실이 수많은 거짓을 무너뜨리기에 충분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단 한 사람의 용기가 세상을 움직이기에 충분하기 때문이다. 이것이 박종수의 이야기다. 이것이 우리 모두의 이야기다.